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정치권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분당 위기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는 것 같고요. 야권은 또다시 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술렁이는 정치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삼선의 우상호 의원님 만나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탄핵 표결 날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스탠딩으로. 그리고 가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 의원님들 그 본회의장 들어가는 표정이 굉장히 무거웠는데요. 대표님 그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글쎄 이제 가결은 되겠지 하면서도 선거라는 게 늘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부결된다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중압감이 있었죠. 그래서 표정들이 좀 어두웠는데 네. 막상 큰 표 차이로 가결이 되고 나니까 아유 됐구나 이제 이런 안도감. 네, 특히 이제 주로 표 계산을 제가 주로 했으니까 네. 그 좀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 거리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네. 작은 보답이 됐구나 이제 이런 보람이 있었죠. 네. 그 234표. 그러니까 여론 시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똑같이 한 78%를 보였죠.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그게 퍼센트까지는 이제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나중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야 이것도 참 신기하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세월호가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네, 한 대여섯 명 정도. 네. 어쨌든 그러나 상당히 제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표 차이로 네. 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컨대 세월호 7시간을 뺐다면 더 늘어났을 것이다. 서너 표 더 왔을 겁니다. 서너 표 정도 더 왔다.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까 꼭 이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희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그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탄핵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네. 광화문에서 이렇게 농성하고 있던 우리 세월호 유가족을 생각하면 네. 탄핵 사유로 꼭 들어갔어야만 했던 사안이죠. 근데 저는 초기에 대통령 3차 담화 때문에 비박이 흔들릴 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냥 결단을 했죠.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자. 넣어야 할 건 넣고 네. 그리고 그냥 국민만 바라보면서 가자. 이렇게 그렇게 결심했던 것이 또 나름대로 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께서 탄핵 이후의 정치 과정에 대해서 전부 걱정들 하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판으로 가는 것이냐 이제 기민하게 바라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우선 네.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첫 일성이 그 북한 문제에 거론하면서 안보 위협 없도록 뭐 대응 태세를 탄탄히 해라, 튼실히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법 집회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촛불 네. 집회가 불법 집회란 말인가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안통이라 뭐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사실 네. 사실은 국민들을 좀 이렇게 안심시키고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면 됐을 텐데 네. 안보를 먼저 챙기는 거는 원래 옛날 권한대행도 원래 네. 전군의 비상 대기령 내리고 이제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데 네. 불법 집회 얘기할 때 제가 빵 터졌어요.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갑자기 뜬금포? 공안 검사?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사실 그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조금 폼 좀 잡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알고. 예, 그래요. 대통령 아니거든요, 그분. 권한대행일 뿐인데 네, 네. 대통령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기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뭐 토다고 싶진 않은데 네. 지금은 실제로 탄핵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생을 주요 화두로 삼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최순실 전국에서 무려 34조 원이 날아갔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가계부채 1,300조에 뿐만 아니라 뭐 주택 정책도 출렁이고 해서 네.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 불안을 느끼는데 이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령탑이 유일호냐 아니면 임종용이냐 누구냐 뭐 이런 헷갈린다 이랬었는데요. 어제 이 문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리하기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각이 다 총사퇴할 만한 그런 그 사안인데 네. 대통령 탄핵된 마당에 내각까지 흔들리면 또 다른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마음에는 정말 안 들지만 황교안 총리도 또 뭐 유일호 부총리도 마음에 안 들지만 네. 현상을 유지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당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더 무슨 좋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일단 현상을 유지해서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네. 현재로서는 차선이지만 그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의견이 전달이 된 건가요, 황 총리에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당한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하나하나 보면 밉죠. 그리고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네. 또 국가라는 거는 비워놓고 가면 안 되니까. 네, 실제로 이 장관 자리가 하나 비면요, 네. 그 부처가 그냥 올스톱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특별히 사람을 가른 건 아니니까 네. 그냥 있는 사람 쓰겠다는 얘기니까 그거야 뭐 크게 트집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경제사령탑을 두고 의원님들 간의 논쟁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대체로 의견은 좀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결국은 이제 유일호 부총리가 네. 워낙 추진력이 없으시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워낙 그 정책 추진력이 너무 약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기재위원회 소속된 분들은 유일호가 싫다고 그러고 정무위원회 계신 분들은 임종용이 싫다고 그러고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유들이 다 있죠. 그런데 대체로는 지금 만약에 임종용 씨를 부총리로 앉히고 네. 그러면 청문회하고 임명하는데 또 시간이 한 2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 그러면 또 해야 임명해야 되잖아요. 되고 또 예. 청문회해야 되고 그러면 한 달 정도 경제사령탑이 흔들릴 텐데 무능하더라도 비어 있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사실 고민이 많았죠. 참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참 슬프네요. 답답한 얘기예요. 네, 사실. 무능하더라도 그냥 일단 자리를 지켜야 되는. 왜냐면 비워놓고서 지금 이제 FRB가 미국이 금리 인상이 이번 주 네. 다음 주 예견돼 있는데 네. 그때 청문회 한다고 하다가 네. 대책을 또 제대로 못 세우면 안 되니까 그런 걱정들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새누리당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네. 야당이라도 중심을 잡고 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 감정 대할 수 있냐. 현 내각을 그냥 유지시킨 상태에서 더 이상의 큰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경제정책 굉장히 중요한데 무능하지만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다 다른 사람들만 다 임명해 놨는지를 정말 한탄을 했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좀 변화할 수 있는 계제는 좀 없다. 결국에는 이제 국회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좀 저희가 종합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 정부 협의체 얘기를 한 게 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저희가 어제만 하더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아니, 표현이요. 합의를 표현이 네. 다른 당 지도자는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고 계셨고 네, 우리 예. 추미애 대표는 처음부터 국회 정부 협의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인들은 네. 여야정 협의체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언론인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그 국민의당하고 또 새누리당하고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정 협의체 하기로. 표현을 이렇게 썼나요? 저는 네. 국회 정부 협의체라고 추 네. 대표님 쓰신 어휘를 썼는데 네. 그 표현이 뭐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국회와 정부 간에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도울 건 돕고 네.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문제인식은 뭐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들었어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21분 만에 바로 사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글쎄 뭐 이게 분개하셨다는 언론 보도가 좀 분개까지는 나왔더니. 아니고요. 네. 조금 이게 뭐지? 뭐 모르셨어요? 나가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가면서 합의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자기 사퇴하러 간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죠. 근데
근데 그것도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요? 그 당 사정이 워낙 복잡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기가 참. 그래서 좀 더 하지 왜 이제 그랬는데 아이 저기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언론에는 뭐 본인의 뜻이 아니라 사실상 강압이 있었다,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하셨으니까. 그냥 뭐, 사퇴하러 간다. 아니 이거 합의해놓고 사퇴하러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따지기에는 그만둔 사람한테 뭘 따집니까? 그냥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보면 이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회와 정부로 국정 운영이 되어 왔다. 근데 그동안은 사실 행정 권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았던 국민들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근데 여야정 협의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도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 그래서 해체 요구를 받고 있는 당인데 저 당하고 뭐 협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글쎄,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은 여야정 협의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정책의장, 3당 정책의장,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혹은 사회부총리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봤지요. 실제로 그 여야정 협의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합의를 본 게 바로 그 여야정 협의체가 맞습니다. 오래 가동돼 왔던 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상의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끝나자마자 잡은 화두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민생 안정, 두 번째가 사회개혁. 그래서 민생 안정은 좀 시급한 민생 현안들은 협력을 좀 해서 같이 하자. 예를 들면 이제 조류독감 AI 지금 1,000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고 있는데 저 정도 되면 축산농가들이 매우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 과거처럼 보면 무슨 그 호프집에 무슨 저 통닭 이런 게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죠. 그다음에 대구 서문시장 같은 경우도 저게 제가 11년 전에도 갔었는데 불나서 정책 지금 의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원내대표 하실 때 모시고 갔었는데 피해가 워낙 큽니다. 저런 이제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잘 점검을 해보자. 이런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촛불 민심에서 드러났던 것이 이제 사회 개혁 이슈 아니겠습니까? 재벌 개혁이라든가 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이슈들도 그동안 꾸준히 우리 당이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사회 개혁 아젠다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여야정 협의체 혹은 국회정부 협의체라는 거는 일단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저희 문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제 좀 단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추미애 대표 말씀은 국회의장하고 여야 3당 대표들이 주축이 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종의 연석회의 같은 이름을 붙여서 하자는 것이고요.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간 협의틀로 하자. 이게 주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논의하면 되고요. 사실은 뭐 중요한 문제 아니다. 누가 만나든 만나서 정리하자는 취지는 같은 건데 예를 들어 황교안 대행과 만나서 이러저러한 정책 현안을 상의하는 거는 당 대표급들이 만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된 것들, 국회에서 다룰 법이라든가 정책은 이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의논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실무 테이블이에요. 실무 테이블은 정책의장단 테이블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건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때 뭐 중요한 것들을 뭐 누가 가느냐를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과 만나서 의논하는 것은 당 대표급들이 만나시는 게 맞다고. 황 대행께서 이른바 국회 대정부질이나 이런데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회 출석은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마디 했죠. 대통령 되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 코스프레 하시면 안 되고요. 국무총리이면서 권한대행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국회 대정부질의가 바로 황교안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도 나와서 시정연설 하시는 건데 나오셔서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은 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도 보니까 뭐 미꾸라지처럼 답변 잘하던데 뭐. 아 요새 법률 의원들한테 화도 내고 막. 그러니까요. 법률 미꾸라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참 추어탕을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 정부 협의체, 여야정 협의체 이게 두 개 용어를 섞어서 좀 쓰겠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거 촛불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3당이 똘똘 뭉쳐서 네. 현 정국을 좀 이끌어 가야지. 이를테면 새누리당은 지금 해체해도 모자를 판에 무슨 그런 정당하고 계속 협의를 하느냐. 야3당 공조로 이 국면을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도 그래서 야3당 대표들이 이제 회동을 하시는데요. 네. 뭐 그렇게 또 야당끼리 의논할 건 의논을 같이 하고 그러나 어차피 국회에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정책은 또 행정부하고서 상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국민 감정은 이해하지만 당장 국민들을 위한 정책 변화를 주려면 결국 정책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이라도 하나 통과시키려면 결국 네.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점에서 저는 현실은 인정하자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사실은 저 여당의 주도 세력인 친박까지 탄핵한 겁니다. 네. 근데 물러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주도권 경쟁하는 것이 영 못마땅해요. 이럴 때는 좀 바꿔줘서 새로운 주체를 통해서 당이 변화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친박 인사들이 네. 계속 저 당을 자꾸 가겠다 이런 의도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계속 국회 안 나오고 무시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러실 수 있나요? 여야가 같이 합의한 내용인데 네. 그러면 국회를 또 무시하겠다. 그러면 박근혜 투죠 뭐. 박근혜 투. 네,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정부질을 이틀로 줄여준 것도 네. 지금 이것저것 점검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한 이틀 정도만 모셔서 국민의 관심사를 듣도록 하자 이렇게 배려한 네. 거니까 이틀 정도는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자기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비록 과도 체제지만 네.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네. 국민들을 좀 안정시키실 필요가 있죠. 앞서 이제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 친박도 사실은 탄핵당한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같이 정치하기 창피하다. 저 진짜 창피해요. 네, 솔직히 그 이정현 대표나 지금 뭐 저당이 지금 막 정신이 없이 친박 비박 나눠서 엄청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뭐 분당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정현 대표 계속 고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나가냐 이렇게. 그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치인이라면은 민심을 받드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심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을 이제 그만두라고 한 겁니다. 근데 뭐 임기제니까 뭐 국회의원을 그만두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네. 당의 주도권을 계속 주시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뒤로 물러나서 좀 반성도 좀 하고 거듭나겠다는 뭐 형식적으로라도 예? 속으로는 그 생각 안 하더라도 어쨌든 말이라도 거듭나겠다 이런 정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볼 땐 뻔뻔한 것 같아요. 정말 뻔뻔하다.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남의 같이 당에. 물러가자 그럴 거야. 그리고 요새 동반 사퇴 주장이 자꾸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 아니, 만약에 이게 부결됐으면 네. 추미애 대표님이나 저나 당연히 사퇴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도부는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참 무책임한 것 같아요. 무책임하다. 그 탄핵 이후에 지난 주말 월요일까지 보도를 쭉 종합을 해보면 급격하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인데요. 하나는 개헌, 하나는 조기 대선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우상호 대표께서
1월에 야권 통합운동을 하시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맥락인지요? 저는 이제 그 87년 6월 때 제가 광장 지도부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의총에서도 말한 바 있는데 네. 87년 6월에 광장에서는 승리했는데 불과 몇 개월 후에 12월에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야당이 분열됐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슬퍼했습니까? 저는 저 촛불 민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목표는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건설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은 탄핵해놓고 대선이 왔는데 야권이 분열해서 또 박근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섰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세력, 어느 계파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저 촛불 민심에 순응하는 것은 분열된 야권이 다시 힘을 합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한 당의 이름으로 치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을 꽤 오래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이 분당될 때도 제가 저 국회의원실 회관을 돌면서 네. 탈당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설득하고 당을 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득하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모처럼 온 정권 교체 호기에 야권이 분열돼서 만약 또 정권을 넘겨준다면 그건 정말 죄를 짓는 일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 개인 의견으로 당하고 상의한 건 아닙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 그런 고민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당이 분당됐을 적에도 내가 언젠가는 다시 통합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5월 총선 직후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3당 분할 구도로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탄탄해져서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거는 3자 필승론은 아니고요. 네. 이 분열 구도를 극복할 수 없다면 단독으로라도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속으로는 언젠가는 내가 야권 통합운동을 해야지 분열되어서 불안하게 대선을 치르는 것보단 통합해서 확실하게 대선을 치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찌됐든 당시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그는 지금 38석의 의석을 가진 네. 물론 지금은 대표는 아니지만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은 그래요. 사실 민주당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정책적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이중대다.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중대는 아니시고. 예, 하여튼 뭐 이제 똑같은 일을 한다. 그리고 네. 새누리당하고는 정책적으로 좀 다르다. 다르죠. 우리는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과연 하나의 당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 고민.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3당 구도를 만들어 주신 것도 국민들 선택이고 네. 또 우리는 그걸 존중하지요. 근데 이제 총선은 어차피 그렇게 치렀다 치더라도 네. 이번 촛불 민심을 잘 들여다보면 야권이 조금이라도 주도권 경쟁을 하면 막 혼내셨잖아요. 같이 가라고. 네. 그 민심은 뭘까? 사실 당이 다르면 조금 주도권 경쟁도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탄핵이라는 전국에서는 그러지 마라. 뭐 명령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탄핵 전국의 연장선은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대선까지는 저 촛불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통합을 하면 또 복잡한 당내 문제가 생기겠죠. 네. 예,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천하려면 국회의원들끼리 좀 불편한 건 참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국민의당을 우습게 보거나 혹은 뭐 흔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실제 전 제 진심으로 아마 국민의당에 이번에 초선되신 분들은 몰라도 재선 이상들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 그분들을 설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야권 통합 운동을 하려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뭐 당내하고 상의도 안 한 거라 네. 제가 불쑥 꺼낸 것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야권 통합 운동을 언젠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야권 통합 운동을 구체적인 거를 좀 상상해 놓은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그
대선을 생각하면 분열돼서 치르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원칙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런 평가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저렇게 그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이른바 친박 그리고 이른바 친문을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했던 이른바 제3지대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중간에서 하나의 당으로 선거를 치르자, 이른바 이제 제3지대론이 거세질 것에 대비해서 만든 전략적 포지션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하던데. 아니 저는 제가 그 87년 대선 끝나고요. 네. 제가 12월 30일 날 출소를 했는데 감옥에서. 네. 그 나오자마자 시작한 일이 야권 통합 운동이었습니다. 88년도에. 아, 그래요? 네, 두 번째 감옥 갈 때 야권 통합 운동하다 잡혀왔거든요. 제목이 뭐였나요 그때? 야권 통합주의죠, 뭐. 근데 야권 통합주? 집시법이죠, 집시법. 야권 통합을 위한 집회를 열고 그때 양김 집을 첫 조사 다니면서 설득하러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 테이블도 만들어졌고. 네. 그때 거의 성사 직전에 이제 제가 잡혀갔고 이제 야권 통합이 무산됐는데 저는 원래 통합론자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제3지대가 어떻고 이런 계산한 게 아니고요. 사실 그때 야권이 분열될 때 네. 노선이 달라서 분열한 게 아니잖아요. 요 개파 싸움 과정에서 분열된 거잖아요. 제가 원내대표 돼서 당내 개파 싸움을 없앴지 않습니까? 네. 저는 통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친문도 우리 편, 비문도 우리 편, 이기는 게 우리 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게 만드는 네. 방책이 뭘까? 지난번 2012년 대선 지고 나서 제가 그때 공보단장이었는데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인데. 많이 울었습니다, 국민들. 네. 전들 제가 그래서 나오자마자 끝나고 386 모임 해체하고 나부터 벌을 받자 이러고 이제 그동안 3년간 뒤로 물러서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나올 때도 분열된 야권을 어떻게든 개파 투쟁 없애고 통합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원내대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탄핵이 빨리 이런 국면이 빨리 열릴 줄은 생각 못하고 원내대표 그만두면 네. 개인 자격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선이 땡겨지니까 네. 원래 마음 먹었던 거를 이제 한번 꺼내놓은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당내에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제가 행동할 수는 없고요. 당내 좀 의견 좀 구해야 한 다음에 내년쯤에 뭐 그런 화두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대표님 생각하시는 야권 통합의 범주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의당까지입니까? 원래 2012년 대선 치를 때는요. 네. 제가 원래 빅텐트론자였습니다. 예, 아시지 예, 않습니까? 예, 이인영 예. 의원과 제가 예. 당시에 김기식 의원 아니셨을 때도 네. 그때 통합 시민사회랑 큰 통합을 네. 하면서도 그때 혁신과 통합,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정현 대표가 정말 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고 갖다 쓰셨어요. 네, 예. 뭐. 오늘 출범합니다. 오후 2시에. 네. 예. 그쪽 얘기를 가능하면 제가 좀 빼드릴까요? 불쾌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빼겠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예. 그때 이제 빅텐트론자였죠. 근데 사실은 그 대선은 어쨌든 한 식구였던 분들부터 합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선 한 식구였던 분부터 혹시 근데 아직까지 그냥 큰 틀에서의 원칙론만 팩포부만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거나 이런 그렇지 것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뭐 좀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좀 해보시면 이런 야권 통합 운동에 대해서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이거 되겠습니까? 뭐 엄한 일 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입니까? 되겠어요? 이런 분이 많죠. 근데 네. 그 사실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네. 근데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조기 경선이기 때문에 다 각 정당이 사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선을 할 수 없다면 이른바 예전에 그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로 나오고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가 같이 경선을 했던 이른바 국민경선 모델 같은 걸로 통합의 장을 만들어보는 이런 거는 너무 소설인가요? 네. 저는 가능하지 않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안철수 후보와 네. 문재인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도 네.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을 달리하면 네. 저는 대통령 후보 간의 어떤 연대나 연합이 네. 더 네.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나마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탄핵이 결정되고 나면 한 60일밖에 네. 없는데 예. 경선하고 네. 또 단일화하고 저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제가 초조해진 것이죠. 그러면 당대당 통합 말고는 다시 방법이 없지 않나. 그래서 탄핵 심의 중에도 통합 경선은 못하지만 네.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본 거죠. 그 안철수 대표가 얼마 전 저희 팟짱 인터뷰에서 본인은 지금 뭐 대선 뭐 이런 것보다 구국운동의 심정으로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무슨 대선 생각하고 네. 계산하고 움직이시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탄핵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저는 상당히 멋있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때의 모습은 결연하고 비장애까지 했으니까요. 네. 저는 그 모습은 정말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옳은 가치를 위해서 네. 움직이신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야권 통합 운동도 하시라 이런 제안을 해볼 필요는 있을까요? 어쨌든 야권 통합은 이제 제가 당내 공감대를 많이 형성한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네.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이제 언론인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툭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제 속 얘기가 나와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 12월은 탄핵 이후에 국정 수습에 좀 전념을 다하고요. 이제 대선 국면이 열리면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이 개헌이라는 것은 100m 달리기 하듯이 할 수 없는 거다. 사실상 개헌 지금 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걸로 언론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뭐 손학규 전 대표가 주관하는 모임에 이른바 개헌론자들이 참석한다 해서 언론은 이제 개헌론을 계속 띄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합의하니까 네. 이제 개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시 국면을 여시려고 모이시는 거죠. 네, 저는 뭐 본인들의 소신으로 네.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도 어제 개헌특위 합의는 했지만 네. 대선이 조기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국회에 개헌에 관심 있는 의원이 이렇게 많은데 네.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어제 개헌 특위를 만드는데 합의를 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 개헌 논의가 워낙 다양합니다. 네. 국회의원들 사이에 네. 내각제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대통령 중임제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변형된 의원 집정부제 네.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그게 어떻게 1, 2개월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 네. 그런 판단에서 특위를 만들었고요. 대선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 이런 보수적 관점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이제 정치권에서는 마치 헌재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다 완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조기 대선도 열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사실관계를 하나씩 다투기 시작하면 이게 8월에 끝날지 10월에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뭐 봄에 혹은 여름에 이런 대선은 곤란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뭐 판단을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내리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되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낸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보면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좀 어려운 사안도 있지만 대체로는 분명한 이미 검찰 조사에서 증거를 갖고 네. 내린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래 끌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군다나 헌법재판관들도 국정 공백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을 네. 반기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내려주지 않겠느냐. 추미애 대표는 1월 말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1월 말도 가능하고 뭐 4월 말도 가능하고 한데 지금 이제 자료 검토 시작하시는 데서 뭐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겠어요? 쭉 진행하다가 이 정도면 결론을 낼 때가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질 거라고 보고요.
기간은 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오래 끌 거냐 하는 문제, 네. 뭐 당겨질 거냐 하는 건 제가 판단 잘 못하겠는데 네. 오래 끌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 않냐. 뭐 8월, 9월까지는 안 가지 네. 않겠냐. 그러면 한 뭐 봄에 벚꽃 대선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4월 전에 가능하다. 아니 어쨌든 그건 지금 다 무슨 근거가 없이 네, 가정에 자기 좋은 불과한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했으면 좋겠다는. 예, 근데 예. 그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죠. 근데 다만 오래 끌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뭐 이제 많은 기자들이 박영수 특검 출근길에 뭐 멘트를 따려고 했지만 이제 아무런 멘트 없이 그냥 쑥 들어갔는데요. 네. 특검의 수사 플러스 이제 내일부터 또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틀간 시작이 됩니다. 계속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실은 뭐 사실상 우병우 공개 수배 뭐 전단 이런 것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두 가지 문제를 좀 어떻게 견주어서 보시는지요? 특검 조사 그리고 또 국정조사. 저는 특검은 출발이 참 좋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고요. 출발이 좋다. 네, 박영수 특검도 믿음이 가고, 네. 거기 이제 윤석열 팀장도 믿음이 가고, 네. 제가 볼 땐 좋은 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기대하면서 보고 있고요.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제법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미진한 부분을 특검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종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잘하실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좀 문제입니다. 국정조사가 뭐 강제 권한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는 것만큼 매를 버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아마 형량에도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진정으로 반성한 분들이라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다 이제 재판들 받으실 텐데 네. 왜 자기 형량을 높이는 일들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국조가 60일, 최장 네. 90일간 합니다. 예. 네. 안 나오시는 분들은 매주 부르겠습니다. 매주 불러서 네. 계속 불러야죠. 나올 예, 때까지. 예. 안 나오면 매주 부르겠다. 또 안 나오면 쳐들어가기도 하고. 안 나오면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 서울구치소에 가서 최순실 씨 만나는 겁니까? 국조특위원들이 그런 논의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도 가고 네. 안 오면 어떡합니까? 가서 용안을 배워야죠. 네. 정유라 씨가 아직 귀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행방조차 묘연한 이런 상황인데요. 당장 내일 있을 청문회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대 부정 입학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없는 청문회가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열리는 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안 오는 거.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예. 이제 사실 독일까지 가기 좀 힘들거든요. 네. 우리가 청와대나 구치소는 갈 수 있는데 독일까지 가는 건 좀 어려워서. 예, 근데 어쨌든 그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안들을 다루긴 네.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청문회들 보니까 진짜 열심히들 하셔요. 네. 그래서 뭐 증인이 출석 안 한 사안들도 여야 없이 정말 이번에는 네. 네. 여당 의원들도 열심히 하셔서 청문회가 되게 뜨겁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보는데 되게 과거 청문회들은 좀 지루한 네. 그런 청문회도 있었는데 되게 스피디하게 네. 많은 이제 여야 의원 없이 네. 되게 화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러니까요.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분대로, 안 나오시는 분은 안 나오신 분대로 진상을 잘 파헤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더니 밤이 될수록 그 시청률이 올라가더라고요. 댓글창이 뜨거워지고 네. 제가 보기엔 퇴근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그 청문회로 이렇게 쏠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법 청문회답게 하는 것 같아요. 임시회 이제 열기로 네. 했지 않습니까? 그 몇 가지 이제 앞서 이제 사회개혁 하나는 민생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개혁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저기 뭡니까 위안부 합의 문제 이거 국회에서 사실은 저기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라라고 요구했지만 전부 무시했던 것들이거든요. 임시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그 밖의 이슈들을 다루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제가 상임위 간사단 회의 소집해서 네. 일단은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먼저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개혁 이슈 중에서는 아무래도 제1순위는 국정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교과서가 23일까지 여론 수렴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국정교과서는 사실 이제 끝난 겁니다. 아,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탄핵된 순간 네. 저 교과서를 꼭 써야 할 사람이 이제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저 교과서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정본으로 드리고 헌정본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냥 이 정도로 끝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떤 경우에도 국정교과서 문제는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네. 사실은 이제 외국과 관련된 사안들이어서 네. 그런 대통령 선거 통해서 좋은 대통령을 만드시고 그분이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정부가 신경도 안 쓰는 사안들 아닙니까? 다만 한 가지 4드 문제는 원래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11월 배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일정을 땡기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롯데하고 부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부지 문제도 좀 매듭이 안 져졌고 부지 문제가 매듭지고 나면 거기 이제 설계해서 또 군 부대를 안쳐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저분들이 이제 대선이 좀 빨라질 것 같으니까 얼른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런 중요한 전략 물기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다음 정권에 넘기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사드와 위안부 합의 이거는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결하기 좀 곤란해서 이거는 새로운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두지만 국정교과서만큼은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그거는 국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정리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정치권에서요 비문연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님들은 저보다 높은 분들이라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요. 대통령 되실 분들인데 일기 원내대표가 뭐 그분들 하시는 왜 이렇게 스스로 겸양을 저는 뭐 대통령 후보들 문제는 제가 거론 안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 전략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제 카드들을 쓰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도 제일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국면에서 때로는 그 굉장히 신중하게 또 때로는 국민과 함께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왜 국민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야라고 비판도 받았던 정당인데요. 그 정당 원내 지도부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 국민들께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탄핵 과정에서 제가 태어나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무지막지한 댓글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민심이니까 열심히 읽어야죠. 그래서 이런 걸 서운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정치하는 과정에서 비박까지 끌어들여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광장의 민심만을 최우선으로 받지 어려웠던 그런 원내대표의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세월호 7시간도 넘고 또 탄핵도 큰 표 차이로 완성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3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촛불 집회 나갔더니 모처럼 수고했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니셨습니까? 천당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요. 앞으로 민심을 최우선으로 받들면서 또 계속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원내 전략이라는 것은 밖에서 볼 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여당을 상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속 터질 일이 좀 있습니다. 전들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중요한 건 역시 여기 써 있습니다만 세상을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민심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는 데서 그친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을 모아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광장에서 있었던 많은 여론을 반영해서 제도권에서 하나하나 더디가지만 반드시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들은 인터뷰 내용 가운데 허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아마도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우상호 대표의 그런 대안을 건설하는 노력 그것이 어떤 건지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